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화장품 유통 관련 일을 하는데 직원은 저 포함 6명이 전부죠. 그래도 이 업계에선 나름 탄탄하게 기반을 쌓은 편이라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낼 거 다 내도 제법 매출이 쏠쏠하답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 만큼 벌진 못했어도 저와 제 2딸의 노후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주변에선 이런 저를 많이 부러워해요. 이 나이에 일적으로 성공한 여자가 흔한 편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빨리 좋은 남자 만나라고 잔소리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언제까지 혼자 외롭게 지낼 거냐고,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이제 연애도 좀 하라면서요. 사실 제가 이혼녀거든요. 멋모르는 20대 시절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가 파국을 맞이했죠. 저도 젊을 땐 애들한테 아빠의 빈자리가 클 것 같아서 재혼을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 시가에 너무 대여서일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남성 공포증 비슷한 게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네요. 그래서 결국 연애도 재혼도 포기했고요. 이 나이 먹도록 여지껏 쭉 혼자서만 지냈네요. 과거 결혼 생활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럴까 싶으시죠? 말도 마세요. 모진 시집살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고요. 짐승만도 못한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하마터면 제 둘째 딸을 영영 못 볼 뻔하기도 했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제가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전 20살이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건축회사에 갓 취업한 상태였어요. 또래 친구들처럼 청춘을 즐길 시간은 없었죠. 사실 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남들이 1에서 시작할 때 전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한 셈이랄까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했죠. 그땐 저도 몰랐어요. 늘 암울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핑크빛 사랑이 찾아올 줄 말이죠.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사장님에게 엄청 혼난 날이었어요. 화가 나면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던 분이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스스로 무덤덤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면전에서 그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라! 월급 주는 것도 아깝다! 같은 말을 들으니까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여직원들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울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척 사무실을 나와 비상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펑펑 울었죠. 남들은 이럴 때 하소연할 수 있는 가족이라도 있는데 왜 난 아무도 없을까? 울면 울수록 서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비상구 문이 휙 열리더니 웬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군가 했더니 제 맞은편에 앉은 대리님이었죠. 저보다 10살이나 많고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없어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당황해서 얼른 일어나 고개를 푹 숙였죠. 그냥 모른 척 가줬으면 했는데 대리님은 굳이 제 앞에 서서 진희 씨 울었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전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안 울었어요. 안 울기는 사장님이 원래 한번 화나면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누구한테나 다 저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네, 그럴게요. 아이 거참. 내가 누구 위로하는 데는 서툴러서. 대리님은 제 앞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 괜찮아요.
하고 화장실로 가려는데 갑자기 대리님이 저를 붙잡더군요. 괜찮으면 이따 저녁에 밥이나 같이 먹을래요? 술 한잔 사줄 테니까 먹고 다 잊어요. 사실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진탕 먹고 싶다는 충동이 들더군요. 망설이던 전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퇴근 후 대리님과 함께 회사 근처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로 오며 가며 인사나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참 어색했어요. 그렇지만 술이 들어가고 이런저런 신변잡기식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어색함이 사라져갔죠. 그렇게 얼마나 술잔을 기울였을까요? 점점 취기가 오르면서 얼굴이 뜨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유 없는 웃음이 실실 새어나오더군요. 그런 저를 본 대리님이 입을 열었죠. 지니 씨, 왜 자꾸 웃어요? 모르겠어요. 자꾸 바보같이 웃음이 나와요. 괜찮아요? 술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마셔요. 아니에요. 더 마실래요. 술이 이렇게 맛있는 건 줄 몰랐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진짜 취했네. 그만 마시고 술잔 이리 내요. 대리님은 제 손에 들린 술잔을 억지로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빼앗기기 싫어서 몸을 뒤로 빼려는데 순간적으로 땅이 훅 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전 바닥에 엉덩방아를 찢고 있었죠. 앉아있던 의자에서 중심을 못 잡고 떨어진 거였죠.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코앞에 대리님 얼굴이 보였거든요. 맞아요. 절 잡아주려다가 같이 넘어진 거예요. 남자와 그렇게 가깝게 몸을 맞댄 건 처음이었어요. 얼굴 위로 대리님의 뜨거운 숨결이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차마 밀어내지도 못하겠더군요. 내 손 잡고 일어나요. 이제 여기 마감할 시간이라 진짜 그만 마셔야 돼요.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대리님이 제 손을 잡고 일으켜줬어요. 어색한 기분에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대리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술 더 마시고 싶으면 따로 방 잡고 먹을래요? 안주랑 술 좀 사서 먹으면 되는데. 전 멍하니 대리님을 바라봤어요. 남자랑 사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저였지만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어요. 머리로는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집에 가봤자 또 난 혼자고 싸늘하게 식은 이부자리에 누워 외롭게 잠을 청해야 할 텐데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전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대리님과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리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룻밤으로 끝난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대리님은 종종 저를 따로 불러냈고요. 함께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정작 대리님은 저를 향해 좋아한다거나 사귀자거나 하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도대체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더군요. 그때 깨달았네요. 제가 대리님을 생각보다 꽤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보고서 수정할 게 많아서 혼자 야근을 한 날이었죠. 저녁도 굶었는데 집에서 뭘 먹기엔 귀찮고 밖에서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일이 있다면서 먼저 퇴근한 대리님은 그날따라 연락도 잘 되지 않았죠. 벌써 잠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사 근처 국밥집으로 향하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 맞은편에 너무 익숙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대리님이었죠. 옆에는 웬 젊은 여자와 함께였죠. 저를 발견한 대리님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그리고 신호가 바뀐 순간 전 그대로 뒤돌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지니 씨,
하고 저를 부르는 대리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정처 없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울고 있었어요. 대리님 옆에 서 있던 젊고 예쁜 여자를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은 더욱더 흥건하게 쏟아지기만 했죠. 역시 날 여자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가볍게 즐길 상대로만 생각했던 거야. 바보같이. 대체 그런 남자를 왜 계속 만났던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마구 자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휙 제 어깨를 돌려 세우더군요. 다름 아닌 대리님이었죠. 얼마나 다급하게 쫓아온 건지 얼굴이 땀에 흠뻑 젖어 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요? 왜 보자마자 도망가는 거야? 대리님은 제게 언성을 높여 마구 화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도망가? 도망갈 거면 앞이라도 보면서 뛰든가. 사고라도 날까봐 내가 얼마나 가슴 졸였는 줄 알아? 저를 걱정해 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대리님을 향해 빽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대리님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제가 다치든 말든 대리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당황한 걸까요? 대리님은 입을 떡 벌렸어요. 아니, 왜 상관이 없어? 상관없죠. 저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네. 대리님 능력 좋던데요. 아까 옆에 있던 여자친구분 엄청 예쁘던데 오늘 일 있다는 게 데이트였어요?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지. 제 말에 대리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자친구라니. 걘 내 친척 동생이야.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저를 향해 대리님은 또다시 입을 열었죠. 혼자 멋대로 오해해서 이 난리를 친 거야? 지금? 아니, 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 같이 밥도 술도 먹고 잠도 잤는데 어떻게 아무 사이도 아니야? 바보 같은 저는 그제야 대리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대리님의 입으로 확실하게 듣고 싶은 마음에 되물었죠. 그럼 대리님이랑 저는 무슨 사이인데요? 저는 대리님한테 뭔데요? 네? 그야 당연히 사귀는 사이지. 지니 씨는 내 여자친구고 난 지니 씨 남자친구고.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황당하다는 듯 말하는 대리님. 아니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말로 해야 알죠.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대리님은 저한테 한 번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 해준 적 없잖아요. 여자친구라고 불러준 적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 아까 그 여자 보고 대리님이 여자친구인 줄 알고 나 갖고 논 줄 알고 얼마나 슬펐는데. 어느새 멈춰있던 눈물이 다시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를 끌어안았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난 당연히 지니 씨도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멍청했다. 저를 다독이는 남자친구의 품이 어찌나 따스하던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저를 달래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 놓고 아이처럼 울었고요. 다음 날 퉁퉁 부어버린 얼굴 때문에 고생 꽤나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180도 달라졌어요. 늘 제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로 표현해줬고요. 언제나 다정하고 섬세하게 저를 챙겨줬죠. 저와 달리 연애 경험도 풍부하고 연상이라서일까요? 남자친구는 때론 부모님처럼, 때론 오빠처럼 저를 이끌어줬고요. 전 생전 처음으로 받아보는 타인의 사랑에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남자친구도 저와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죠. 이미 남자친구의 또래들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결국 사귄 지 1년 반 만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았고요. 그로부터 얼마 안 돼 예비 시가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릴 때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지만 결혼 후엔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는 날 어찌나 떨리던지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제가 고아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걱정 말라 했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군요. 괜찮아. 우리 어머니 여자 혼자 몸으로 생전 장사하면서 나랑 누나 둘 다 대학까지 보내준 분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조건으로 사람 재고 따지지 않을 거야. 그치만 애초에 진이 네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보자고 했겠어? 그냥 생글생글 잘 웃고 묻는 말에 대답만 잘하면 돼. 알겠지? 남자친구의 격려에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남자친구 말대로 활짝 웃으며 인사했죠. 다행히 어머님도 웃는 얼굴로 인사를 받아주더군요. 그래, 우리 상철이한텐 얘기 많이 들었다. 아유, 예쁘게도 생겼네. 감사합니다.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어찌저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크게 마음에 드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반대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다행이다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사라지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180도 돌변할 줄은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계산을 하고 차를 빼오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했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향해 입을 열더군요. 상철이 이놈이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나오긴 했는데 난 너 맘에 안 든다. 얼굴 보고 말 섞어보면 좀 달라질까 했는데 역시나네. 어머님, 그게 무슨... 갑작스러운 예비 시어머니의 차디찬 말에 등골에 식은땀이 다 나더군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욱더 냉랭해졌어요. 어머님은 무슨... 내가 왜 네 어머님이니? 내 아들을 어떻게 홀린 건진 모르겠는데 부모 없고 가진 거 없는 너 같은 애 만나라고 우리 상철이 그렇게 힘들게 키운 거 아니다. 어지간하면 상철이가 좋다는 여자랑 짝지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고아는 좀 너무하지 않니? 오죽하면 부모도 버렸겠어. 뭔가 커다란 하자가 있으니 그렇게 했지.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돼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전 별다른 반박도 하지 못하고 하얗게 질린 채 그저 바들바들 떨기만 했죠.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예비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는 내 말 알아들었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든 상철이랑 조용히 헤어지거라 하고 쐐기를 박았죠. 상철이한텐 네가 몸이 아파서 먼저 갔다고 해둔마.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버려두고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혼자가 된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직원의 부름에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죠.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에게서 끝없이 전화가 걸려오긴 시작했지만 차마 받을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냥 싫어졌다고, 더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 엄마 때문에 그런다는 걸 바로 눈치채더군요. 혹시 우리 어머니가 나 몰래 뭐라고 한 거야?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응? 남자친구는 절절하다 싶을 정도로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던 그 눈빛,
온갖 경멸과 멸시가 섞인 그 차디찬 눈빛을 생각하면 차마 남자친구와 다시 만날 자신이 없더군요. 아마 저희 첫째 딸이 없었다면 전 끝내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혼전 임신이었죠. 몰랐는데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던 바로 그날, 제 뱃속엔 이미 남자친구의 아이가 자리 잡고 있었죠.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 손으로 차마 생명을 죽일 수도 없었고요. 뭐 그렇다고 혼자 낳아 키울 자신도 없었죠.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제 손으로 먼저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속 없는 남자친구는 임신했다고 하니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내가 책임질게. 너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나 그냥 집 나올 생각이야. 설마 했는데 남자친구는 진짜로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원룸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2달쯤 살았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결국 남자친구 어머니는 백기를 들었고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부랴부랴 식을 올렸죠. 시어머니가 분가는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만 했어요. 안방은 원래 쓰던 대로 시어머니가 쓰시고 남편이 쓰던 작은 방에 침대만 하나 들여 신혼방을 꾸몄죠. 그리고 신혼의 단맛을 느낄 새도 없이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모질게 저를 괴롭혔어요. 임신한 걸 뻔히 알면서도 모든 집안 살림을 제게다 미루셨고요. 일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온갖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죠. 아유, 넌 밥을 안 칠 줄도 모르니? 완전 곤죽이 됐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얼른 다시 안 칠게요. 쌀은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니? 임신 핑계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팽팽 놀면서 내 아들 등쳐먹는 주제. 이래서 애미애비 없이 자란 애는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유, 내 팔자야.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죠. 만삭의 몸으로 시아버지 제사를 혼자 준비했을 땐 너무 힘들어 하마터면 유산할 뻔하기도 했고요. 50포기 김장을 했을 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고민도 했었네요. 아마 이런 저를 답답하게 여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반항하거나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시어머니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끔찍한 효자였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시어머니가 우는 신용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잘못했다고 했죠. 그런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달라지는 건 없고 시어머니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지기만 할 뿐인데.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말이죠. 결국 전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선 입도 뻥끗 안 하게 됐어요. 남편도 잘 됐다는 듯이 모른 척 하더군요. 서운했지만 그래도 제가 잘하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더욱 열심히 모시면 하다못해 손주라도 태어나면 그땐 조금은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소망 속에서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요. 이듬해 봄, 저는 무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가의 기대와 달리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어요. 첫 손주가 딸이라는 걸 안 시어머니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막 출산한 제게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이 둘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 알겠지? 하고 윽박질렀을 정도면 말 다 했죠.
남편도 내색하진 않아도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는데 실망한 눈치였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의 압박 속에 전 바로 둘째를 임신했고요.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보약까지 챙겨 먹으며 제발 아들이 태어나길 바랬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듬해 연년생으로 태어난 둘째는 또 딸이었어요. 실망한 시어머니는 아예 병원조차 오시지 않았고요. 남편도 출산 날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그 뒤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홀로 둘째를 안고 태어나는 날, 왜 그리도 쓸쓸하고 서럽던지. 그래도 제 품에 안겨 우는 핏덩이를 보면서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 뒤로 제 인생의 기쁨은 오직 아이들 뿐이었어요.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온 정성을 다해 키웠죠. 다행히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첫째는 그래도 지가 언니라고 늘 동생을 먼저 챙겼고요. 둘째도 애교가 많고 언니를 잘 따랐죠. 둘 다 할머니한테 구박받으며 자라서일까요? 다른 애들처럼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얼마나 순했는지 몰라요. 키우기는 쉬웠지만 한편으론 가슴 아프기도 했죠. 저는 몰라도 아이들까지 눈칫밥을 먹으며 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첫째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저는 따로 돈을 벌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경제권이 전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있으니 저와 딸들이 더 길을 못 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인 전업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더군요. 그런데 하늘이 그런 제가 가여웠던 걸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샀던 복권이 글쎄 1등에 당첨됐지 뭐예요.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받을 때까지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통장에 꽂힌 억소리 나는 금액을 보면서 그제야 실감이 났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던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알려봤자 빼앗기기만 할 것 같더군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혼자 갖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돈이 참 대단하긴 해서 전과 달리 마음이 참 든든하더군요. 앞으로 저와 제 딸 앞엔 꽃길만 깔려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어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만 되던가요? 그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둘째 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잘 하던 숟가락질도 못하고 걷기만 하면 자꾸 넘어졌죠. 단순히 덤벙거리는 성격이라서 그렇다 치기엔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현지 데리고 병원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요. 요즘 너무 자주 넘어져서요. 부쩍 신경질도 늘었고. 지 언니랑 달리 뭐든 느린데 성질은 급하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 그럼 한번 데려가 보든가. 남편은 뭐 그런 일로 병원까지 가냐고 했지만 뭔가 엄마로서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결국 전 둘째 딸을 데리고 동네 소아과로 갔죠. 제발 별일이 아니길 바랬는데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제게 대학병원을 소개해 주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오랜 검사 끝에 저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딸은 이름조차 생소한 희귀병에 걸린 거였어요. 신체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신경질환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보행장애가 생기는 거라 하더군요. 증상이 더 심해지면 신체가 영구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을 덮치는 어마어마한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선생님,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유병자가 많지 않은 희소병이라 일단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용기를 주셨어요. 의사들 중엔 돈만 생각하고 환자들이 안위를 아랑곳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은 참 진정한 의료인이었죠. 선생님의 격려에 점차 마음이 진정되더군요. 엄마인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제 딸도 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바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딸의 병에 대해 말했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울컥 눈물부터 쏟아지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죠. 그래서 나을 수는 있는 거래? 완치라는 게 없는 병이라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검사부터 받아보자고 하시네요. 일단 나 내일 회사 쉴 테니까 같이 병원부터 다시 가보자. 남편은 도무지 딸의 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함께 병원으로 가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눈물을 쏟더군요. 늘 강하게만 보이던 남편의 눈물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늘 멀게만 느껴졌던 남편이 처음으로 가깝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바로 시어머니에게 둘째의 병에 대해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대뜸 청심환부터 찾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난 괜찮다. 그럼 다음 주에 입원해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네, 맞아요. 장기 입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 치료비는 얼마나 든다니? 손녀의 건강을 걱정하긴커녕 돈 얘기부터 꺼내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복권 당첨금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우선 병원 원무과에서 얘기한 금액부터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리더군요. 뭐야?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이게 난치병이라서 보험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럼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는 있는 거래? 그것도 알 수 없대요. 아마 평생 병원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네요. 시어머니에게 병에 대해 설명하는데 또다시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말없이 그런 저를 다독여줬죠. 그땐 정말 몰랐네요. 저희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요. 둘째 딸의 입원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부르더니 대뜸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여행을 왜요, 어머님? 현지 본격적으로 치료 시작하면 더 정신 없어질 거 아니니. 안 그래도 그동안 너 살림하랴 애들 키우랴 고생 많이 해서 내가 진작 여행 좀 보내주려고 했었다. 해외는 힘들겠지만 1박 2일로 국내라도 다녀와. 여행 경비는 내가 내주고 애들도 봐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이 참 얼떨떨하더라고요. 사실 빈말로라도 좋은 고부 사이라고 할 수 없는 사이인데 여행을 보내주겠다니. 괜찮아요, 어머님. 나중에 현지 치료 다 끝나면 가족들 다 같이 가면 되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부부 사이에 오붓하게 시간 보낸 지도 오래되지 않았니? 부담 갖지 말고 다녀와. 참 감사한 말씀이었지만 작은 딸을 생각하면 차마 좋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뭐라고 거절하면 좋을까 망설이는데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남편이 냉큼 입을 열더라고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이 사람하고 1박 2일로 가까운 바다라도 보고 올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여보, 난 여행 생각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고작 이틀인데 괜찮아. 어머니가 애들도 봐주신다잖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최근에 여행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말에 바로 남편과 가까운 바닷가로 떠났죠. 대체 얼마 만에 떠나보는 여행인지 회도 먹고 바다도 보고 모처럼 콧바람을 쐬니 마음이 탁 트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왠지 모를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뭔가 수습할 수 없는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1박 2일의 짧은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들 오거라.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큰딸이 저희 부부를 맞이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둘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 바로 시어머니에게 둘째는 어딨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쎄다. 자기 빼고 여행 갔다고 심술이란 심술은 있는 대로 부리더니만 아직도 지방에서 삐쳐 있나? 네?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밥은요? 아, 그 밥 먹으라고 불러도 안 나오는데 어째? 어머님, 현지 몸 상태 아시면서 둘째가 아픈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뒀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바로 작은 방으로 향했죠. 현지야, 엄마 왔다. 우리 공주님 아직도 속상해? 엄마가 선물 사왔는데 같이 풀어볼래?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방 안에 들어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딸이 누워 있어야 할 침대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침대 밑이며 베란다, 옷장까지 뒤져봤지만 딸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전 서둘러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를 찾았죠. 어머님, 현지 방에 없는데요? 어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얘가 또 안방에 가 있나? 그때부터 온 가족이 나서서 둘째를 찾기 시작했어요.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방 3개짜리 아파트인데 딸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여보, 어떡해요? 현지가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설마 밖에 나간 건 아니겠죠? 일단 집 근처도 좀 찾아보자. 그 아파트 경비실에도 혹시 애 못 봤냐고 물어보고. 전 남편과 함께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인근 슈퍼의 문구점까지 딸이 갔을 만한 곳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딸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정을 안 경비 아저씨가 아파트 전체에 딸을 찾는 방송도 해줬지만 별 소득은 없었죠.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흐르던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밤이 찾아왔더라고요. 딸이 도대체 언제부터 행방불명이었던 건지, 혹시 나쁜 놈한테 납치된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경찰에 신고부터 해요. 딸을 찾아 단지 전체를 한 바퀴 더 돌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애가 그냥 심통나서 장난치는 걸 수도 있잖아. 좀 더 찾아보자. 그게 대체 딸까지는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설상가상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나무라긴커녕 옳다구나 맞장구를 치더군요. 아유, 그래.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지 바로 찾으면 그게 무슨 망신이니? 집에 있던 애가 우리 모르게 납치됐을 리도 없고 지발로 걸어 나갔을 텐데 좀 더 기다려 보자꾸나. 그 태평한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죠. 지금 둘 다 제정신이에요? 몸도 성치 않은 5살박이 어린애가 사라졌는데 뭘 얼마나 더 기다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현지가 어디서 무슨 일 겪고 있을지 모르는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 딸의 안위가 걸린 문제엔 저도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전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갈 거예요. 전 뭐라 더 말하려는 남편을 뒤로 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길로 경찰서에 달려가 신고했죠. 경찰들은 바로 실종 신고를 해준 뒤 수색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동네는 물론 이웃 지역까지 꼼꼼하게 순찰을 해주더군요. 남편보다 낫더라고요. 전 경찰에 신고만 하면 바로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찰차를 타고 온 동네를 돌아다녀도 딸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자정이 되어갈 무렵 경찰이 제게 그러더군요. 일단 가족분들은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괴한에게 납치된 거라면 집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의 당부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딸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때까지도 큰 딸은 잠들지 않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현진 아직 못 찾았어? 응, 경찰 아저씨들이 금방 찾아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 아무렇지 않은 척 큰딸을 재우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제가 나가자 죄라도 지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두 분 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다. 우리가 뭘? 그보다 피곤하지 않니? 눈이라도 좀 붙이지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걸자 황급히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시선을 피하며 진땀까지 뻘뻘 흘리는 게 수상하기 짝이 없었죠. 제가 감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혹시 어머님이 데리고 나갔다가 실수로 잃어버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니었죠. 시어머니 성격상 만약 아니라면 난리를 치실 테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어떻게 추궁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더군요. 계십니까? 여기가 현진의 집 맞아요? 웬 낯선 남자 목소리였는데 계속해서 현지의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전 지체 없이 바로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여니 글쎄 웬 남자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둘째 딸은 저를 보자마자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정신이 든 저도 그런 딸을 품에 안고 울고불고 하다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봤죠. 다행히 딸은 하도 울어 얼굴이 퉁퉁 부은 걸 빼곤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 저희를 지켜보던 남편이 그때까지 가만히 서 있던 남자를 향해 입을 열었죠. 그런데 뉘신지... 전 택시기사입니다. 일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이 꼬마애가 혼자 엄마 찾으면서 울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태우고 경찰서에 가려고 했는데 얘가 자기 집 주소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일단 와본 거죠. 다행히 맡겨왔네요. 택시 기사님의 설명을 듣는데 정말 어찌나 천운이다 싶던지요. 몇 번이나 그분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했죠. 정말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고 연락처 알려주시면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살해할게요. 아유,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요 녀석 현지라고 했나? 앞으로는 부모님 옆에 꼭 붙어 있어. 알았지? 택시 기사님은 사례금도 한사코 마다하고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뭐 어쨌든 연락처를 받긴 받았으니 나중에라도 은혜를 갚아야겠다 싶었죠. 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긴장이 있던 몸이 그제야 쫙 풀리더군요. 안심한 저는 뒤늦게 딸을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현진아, 어디 있었던 거야?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대체 혼자 어디까지 갔던 거야, 응?
그런데 둘째는 대답 대신 제 뒤에 있던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다 슬그머니 제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할머니가 엄마 보게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집에 나 데려갔어. 뭐? 할머니가? 이상한 집이라니 그게 어딘데? 몰라. 할머니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엄마 만나게 해준다더니 나만 거기 데려다 놓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거기 있던 애들이 여긴 엄마 아빠 없는 애들만 오는 거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막 나 못 가게 해서 새벽에 몰래 도망쳤어. 그러다 아까 그 아저씨가 나 집에 데려다 줬고. 딸의 충격적인 고백에 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긴 했지만 설마 직접 유기했을 줄이야. 숨이 콱 막히더군요. 딸이 진실을 고백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좌불안석으로 저희 모녀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정신이 든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님, 현지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펄펄 뛰더군요. 어린 손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 꿈꿨니? 갑자기 그게 무슨 헛소리야? 이 할미가 널 고아원에 버리고 오기라도 했다는 거야? 맞잖아요. 할머니가 나 엄마한테 데려다 준 데 놓고 이상한 데로 데려갔잖아요. 아니 얘가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설마 5살짜리 애 말을 믿는 건 아니지? 난 정말 억울하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가슴을 퍽퍽 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그 과장된 모습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이더군요. 전 둘째의 손을 잡고 그대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죠. 일단 경찰서에 가서 현지 찾았다고 할게요. 경찰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현지 갔다는 그 고아원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면 알게 되겠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에미야. 이미 현지도 찾았는데 굳이 그렇게 일 벌릴 거 뭐가 있니? 아이 딱 보니까 애가 혼자 나갔다가 길 잃어버린 건데 지금 혼날까봐 거짓말 하는 거잖니. 경찰에 얘기해봤자 우리만 창피해진다. 창피하면 좀 어때요? 애가 어쩌다 혼자 밖을 떠돌게 됐는지 어떻게 택시를 타고 집까지 오게 된 건지 경찰에 가서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죠. 현지가 만약에 거짓말하는 거라면 이 기회에 다신 거짓말 못하게 단단히 혼을 내기도 해야 하고요. 가자 현지야. 전 보란듯이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와 제 팔을 잡더군요. 안 된다. 경찰은 얘기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어머님이 한 짓이 들킬까봐 그러시는 거죠? 뭐가 어쩌고 어째? 시어머니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다 더는 거짓말이 먹히지 않겠다 싶었나 봐요. 갑자기 긴 한숨을 쉬더니만 안색을 싹 바꾸더군요. 그래, 내가 너희들 없는 틈 타서 현지 고아원에 데리고 갔다. 나라고 뭐 그런 선택이 쉬웠는 줄 아니? 그 뻔뻔한 시인의 눈앞이 분노로 시뻘개지더군요. 정말 우리 현지를 고아원에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대체 왜요? 그럼 어떡하니? 기집애로 태어났으면 멀쩡하게라도 태어나든가. 도대체 너희 집안에 무슨 피가 섞였길래 애가 판병신 선고를 받아서 내 아들을 괴롭혀? 나 우리 상철이 정말 애지중지 키웠다. 고아에 가진 거 없는 너 만나 고생하는 것도 가엾어 죽겠는데 앞으로 평생 내 아들 등골 빼서 병원에 다 갖다 주게? 난 그 꼴 절대 못 본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 일단 둘째의 귀를 틀어막고 큰애가 자고 있는 방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 나오지 말라고 했죠.
다시 거실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지금 우리 현지가 희귀병에 걸려서 갖다 버렸다 이 말씀이세요? 귀하게 키운 아들이 현지 병원비 된다고 고생할까봐? 그래. 너도 자식 있는 애미로서 내 심정 이해하지 않니? 아니요. 전 이해 못해요. 현지가 어디 제가 혼자 낳아 키운 딸인가요? 이 딸이고 어머님 손녀예요. 어떻게 그런 이유로 저 어린 걸 고아원에 내다 버릴 수가 있어요? 전 이 일 그냥 못 넘어가요. 경찰에 어머님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라고요. 전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여보, 진정해. 그렇다고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돼? 손녀를 내다 버리는 건 말이 되고요. 이것 놔요. 놓으라고요. 진정 좀 하고 머리 좀 식혀.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고 현지 아빠예요? 그렇게 남편과 얼마나 실갱이를 했을까요? 갑자기 작은 방 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둘째가 나오더군요. 방에서도 계속 울고 있었는지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저희가 다투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아 들어가라고 하려는데 딸은 그 작은 입으로 또다시 너무나 경악스러운 진실을 폭로했죠. 엄마, 아빠도 혼내줘. 다 알고 있었어. 내가 할머니한테 나 집에 보내달라고 막 했더니 아빠도 나 여기 버리라고 했다고. 이제 나 딸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훌쩍이는 딸을 보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 눈치만 보던 남편이 놀라서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온 힘을 다해 뿌리쳤죠. 그리고 훅 하고 솟아오르는 분노에 그대로 남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인간 말종이구나. 어떻게 네 딸을 버려? 어떻게 네 새끼를 네 손으로 버릴 수가 있냐고.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죽어, 죽어. 여보 왜 이래? 현지 저 말을 믿어? 난 정말 어머니가 현지 버린 거 몰랐어. 난 아무 상관없다고. 남편은 맞는 와중에도 자기를 변호하기 급급했어요. 현지는 여전히 울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맞는다고 허둥지둥 달려와 저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현지야, 가서 언니 깨워. 엄마랑 같이 이 집에서 나가자. 전 방으로 들어가 딸들 옷 가지며 로션 같은 걸 대충 챙겼어요.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죠. 여보 어딜 가? 나 진짜 아니라니까? 맞는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따져보면 되겠지. 뭐가 됐든 우린 이제 끝이야. 난 더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 남편은 딸들을 데리고 떠나려는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전 매몰차게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태 파악 못하고 그냥 놔둬라. 지가 비빌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도 못 버티고 다시 기어 들어올 거야. 어디 내가 순순히 받아주나 봐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지아비 얼굴에 손을 대? 하며 노발대발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보란듯 현관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딸들을 안고 저는 바로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은 빌라 하나를 월세로 계약했죠. 통장에 집을 사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었지만 둘째 병원비를 생각하면 아껴야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살 집은 구했지만 저 혼자 딸 둘을 돌보는 건 무리였어요. 당장 둘째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큰딸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때만큼 비빌 친정이 없는 게 서러울 때가 없었네요. 망설이던 저는 제가 자란 보육원에 연락했어요. 그때까지 꾸준히 연락하던 어른이라 할 사람은 원장님밖에 없었거든요. 제 사정을 전해들은 원장님은 마치 제 친정 엄마처럼 화를 내주셨어요.
당장 큰애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원장님의 도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 법률 자문까지 알아봐 주셨죠. 덕분에 실력 좋은 변호사를 구해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도 했고요. 이혼 소송도 따로 걸 수 있었네요. 지리한 법적 싸움 끝에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지방에 있던 고아원 원장을 돈으로 매수해 그곳에 제 딸을 버린 게 맞았어요. 남편도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묵인했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원장님과 시어머니가 저지른 인면수심의 범죄에 온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외손녀를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어요. 비록 실형을 선고받진 못했지만 동네에 소문이 쫙 도는 바람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지 못했죠. 그렇게 살지 말라며 소금을 뿌리고 도망가거나 집 앞에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골로 도망치듯 이사를 갔고요.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그 뒤를 따랐죠.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그 뒤로 남편은 사업병에 걸려 설쳤다가 시어머니가 모아둔 전 재산을 날리고 패가망신했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타먹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네요. 그제야 후회가 됐는지 남편이 뒤늦게 제게 매달리기도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테니 제발 받아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죠. 버스 떠난 지가 언젠데 참 가소롭더군요. 아마 진심으로 반성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쯤 제가 복권 당첨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나서 돈을 꽤나 벌었거든요. 친척들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뒤늦게 아쉬워져 연락한 거겠죠. 이미 자긴 패가망신한 거지였으니까요. 덕분에 전 흔들리지 않고 모질게 남편을 쳐낼 수 있었어요. 계속 이러면 또 법정에서 보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더군요. 어찌나 한심하던지. 이런 사람을 한때나마 사랑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였죠. 현재 전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둘째 딸아이도 지금은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이 건강하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외국에서 개발됐다는 시험약이 저희 딸에게 유독 잘 맞았다고 하더군요. 비록 치료 과정만 10년이 넘게 걸렸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줘야 하지만 그래도 둘째가 다른 보통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요. 큰애는 결혼해서 지금 따로 가정을 꾸렸고요. 둘째는 저와 함께 같이 살고 있답니다. 여전히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앞으로도 딸아이와 함께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